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리포터들이 사용하는 고전적 수법이 하나 존재한다. 6개의 단어,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운데 중에 하나를 사용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기법을 개방형 질문 던지기라고 한다. 당신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면접이나 데이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개방형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예, 나,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예, 나, 아니요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문은 상대로부터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대체로 질문의 내용이 상세할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의 내용이 단순할수록 답변은 길어진다. 상세한 질문이 종종 한 단어로 된 답변만 이끌어내듯이 가장 간단한 질문이 때로는 가장 복잡한 답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회오리 바람에 대해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면서 바람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네요. 많이 두려우셨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네,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훨씬 더 흥미로운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나요?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질문들은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만큼 전부 개방형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들은 상대에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다. 어쩌면 두렵다란 표현은 당시의 기분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 개방형 질문은 그들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준다. 나는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혹시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역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다. 물론 그런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끔씩 내 아들은 별일 없었어요. 처럼 짧은 답변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개방형 질문을 던질수록 아들이 상세하고 긴 답변을 할 가능성은 커진다. 개방형 질문과는 반대로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폐쇄형 질문이란 예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휴대폰 고장났니? 집까지 태워다 줄까? 대화라는 것이 맥락에 의존하는 만큼 개방형 질문이 더 좋다거나 폐쇄형 질문이 더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에서 내가 설명한 얘기를 들으면 개방형 질문이 더 좋은 듯하지만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면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폐쇄형 질문은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며 빠른 답변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폐쇄형 질문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폐쇄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자가 대화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개방형 질문은 대화의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은 캐치볼 게임에서 공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왜, 나, 어떻게? 로 시작되는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답변을 이어나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조지아 공영방송에서 진행되는 라디오쇼를 시작하기 위해 애틀랜타주로 이사갔을 때의 이야기다. 그곳에는 우리의 뉴스쇼 때문에 학생들이 운영하던 음악방송이 사라지게 되었다며 항의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한 청년은 매일같이 내게 화가 섞인 메시지들을 보내왔고 때로는 나와 방송국에 관한 부정적 코멘트를 트위터상에 올리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그 제안을 하면서
그와 만나는 일이 좀 걱정되기도 했다. 그 청년은 분명 화가 나 있었고 그 화의 일부는 나라는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학생과 논쟁이 일어날까봐 걱정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논쟁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간단한 개방형 질문만 던지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왜 그토록 화가 난 거니? 방송국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낮 동안 뉴스 방송이 나간다면 네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 뉴스쇼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없니? 나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그에 관한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수집하고 수리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라디오 음악방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개방형 질문 위주로 진행된 대화는 그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대화에 대한 내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는데 왜냐하면 내 쪽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질문을 함으로써 그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우리는 함께 기분 좋은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가 이러한 예를 통해 말하려는 것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전략이라거나 개방형 질문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자.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방형 질문을 받게 되곤 한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5년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이 직업을 택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개방형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방형 질문이라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 개방형 질문 중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헤어진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에게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의 없는 것이 된다. 질문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대화 중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성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화 중에 질문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질문에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실로 강력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당신의 배려를 나타내고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로부터 말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간과된 사실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질문을 활용해왔다. 친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만 내 역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만 내 역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동정심 많고 인내심 많은 대화 전문가 중 한 명인 프레드 로저스는 언젠가 질문의 힘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귀와 가슴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질문도 답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한 질문은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조차 열어젖힐 수 있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상대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등 나와 상대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